네,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 대선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판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만 일단 판세로는 바이든한테 기울었다 싶었고요. 바이든도 기자회견을 통해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침착함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방송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악관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투표수로 이겼다. 하지만 불법 투표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정치판과 정치의 차이는 승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패배의 인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미국 그 선거 정말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데 그게 인정됐던 게 사실 아름다운 그런 패배에 대한 승인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또 유례 없는 트럼프는 이상한 방식으로 유례 없는 선거의 역사를 자꾸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딱 한 가지는 역시 유권자는 현명한 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의 인생을 살펴보면 트럼프 인생에선 양보라고 하는 건 비겁함과 동의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 오늘의 화제 인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특활비 84억 삼짓돈. 두 번째, 정경심 검찰 구형에 방청객 X소리 하네. 세 번째, 조 바이든 사실상 승리 확정 등입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84억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망론 이후 국민의힘이 윤 총장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까지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활발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나 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또 거론되는 것만을 넘어서서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관련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로써 추 장관이 독립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 관련 사건 4건의 수사가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오찬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 내용이었었죠. 첫 번째 라임 오브 페이머스에서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것 제외하면은 나머지 4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 또는 이제 측근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먼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코바나 컨텐츠가 이제 전시회를 열 때 수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었고 아예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고 피해액에 따라서는 내년 2월, 3월이 공소시효 만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장모 최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 영리법인에 취업을 했었는데 2012년 이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것을 무마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총장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네. 자, 대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반부패 2부가 배당받았다고 하던데요. 자, 이런 점에선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부패부에 배당되는 것이 무리하다.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이 사건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수사지휘권 중에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시민단체가 함께 고발한 내용입니다. 쿠바나 컨텐츠가 이제 수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발 후에 한 달 동안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됐습니다. 시작조차 되지 않았었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거치고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발 후에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은 해당 부서를 좀 옮겨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선명성, 투명성 이것까지 짚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활동비가 화제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앞으로 자기 잘 봐달라. 내가 정치 대선에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총장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줬다면은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또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네, 강유정 교수. 84억 원이나 되는 특활비를 영수증도 없이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또 하나는 정치활동을 암시했던 윤 총장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것도 짚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농담 한번 하면요. 기자와 그리고 검사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 누가 돈을 낼까 이런 농담 있잖아요. 아까 보면 언론사주와 검찰총장이 만났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농담처럼 아마 식당 주인이 낸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어쨌든 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것.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고유 기능에서 나오지만 사실 이 금권이라고 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가 사실 권력의 크기에 실질적 비례하는 게 우리 다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증빙할 것 없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어떤 분배의 원칙마저도 없이 말 그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지나치게 과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점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강유정 의원이 농담까지 하면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농담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어쩌습니다. 심지어 재밌었습니다. 예. 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중에 직접 대검을 찾아가서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84억 특활비에 관련된 증빙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논란도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대검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이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아 일선 수사팀이 이 차별을 받고 있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 특활비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사위는 논쟁 끝에 이 특활비 관련 지출 내역 등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고요. 방식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내주 초 대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추 장관은 그제도 국회 예결위에서 정권 흔들기를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재등장한 배경이 있는데 오찬석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앞에 당장 없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남겼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현장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은 검찰답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행보로도 오해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걸 짚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해운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윤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국민의힘. 아마 그 이유는 윤 총장이 부각될수록 당내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죠?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안철수 대표도 이 정권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생각을 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단일 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내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을 놓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방청객을 구금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의 구형에 이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구금이 된 것인데요. 이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 뭐 X 소리 하지 말라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다 2시간 동안 구금이 된 후에 바로 감치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방청객은 이 검사들의 이야기가 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그걸 판사님이 들으셨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에 이 재판관은 그 들렸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히 꾸짖는 모양새였고요. 따로 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MC장은요. 재판의 쟁점을 좀 짚어주세요. 검찰은 특권의 대물림을 강조했고 정정심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죠. 네, 자 먼저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이 특권 통한 부의 대물림,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 강남 건물주의 꿈으로 공적 지위 오남용을 구형의 이유로 이야기를 했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면서 이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수사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정심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 내용은 오찬석 의원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해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증거인멸은 추호도 생각 못했고 모든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수색되면서 삶이 발가벗겨졌다. 일순간 사는 것에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라고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사실 어린 딸의 일기장까지 검찰이 모두 압수수색을 해갔고요. 저는 검찰의 징역 7년 구형 이 부분을 동일한 사례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보통 검찰이 어떨 때 7년을 내렸느냐. 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초동대처에 부실했다. 그래서 목표 회경 경위에게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네. 그 당시 사망자만 304명이었죠. 과연 그 당시 징역 7년과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내려진 표창장 위조 건으로 징역 7년 구형이 동일한 사안, 동일한 형량으로 볼 수 있느냐. 검찰이 과연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같은 날인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도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처구니가
없다.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균형을 잃은 칼은 가장 위험한 칼이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자, 이어서 어제 오늘 양일 간의 주요 재판 두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어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의혹을 남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이 고유정의 의도적인 압박 행위에 의해서 이 사망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이 숨진 원인을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죠.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한 가지만 확정돼도 대선 출마는 물거품이 됩니다. 오창성 의원 어떨까요? 네, 일단 2018년부터 이제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1심 확정됐었는데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였고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대규모의 댓글을 달므로써 이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었다. 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모 협력을 통해서 대가성으로 오사카 총영사직을 보은하려 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보고서에서 이 공모와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시연 행사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함께 있었다. 네.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식사 시간이 나왔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식사를 만약에 포장해서 먹고 왔다라면은 다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고요. 네. 현장에서 먹고 왔다라면은 시연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당 음식점 점주가 나와서 우리 매장에서 모두 포장해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는 그 매장에 테이블 번호가 20번이었는데 20번째 테이블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현장에. 25번.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겼는데 25번을 설정해둔 이유가 포장을 해가는 고객 손님을 포스기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바뀌게 된다면 향응이나 대가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직선거법까지도 유동적으로 저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승복이겠죠. 패자 입으로 직접 하는 승복 연설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연설을 듣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ll,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트까지 개설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자, 이로써 트럼프는 선거 불복 시나리오인 붉은 신기루 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번 붉은 신기루 작전이 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이제 투표가 진행됐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 미리 대선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그 추후 이뤄지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시나리오. 사실은 이제 지난 5월부터 촘촘히 준비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016년부터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루이스 드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USPS 연방 우체국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우편 투표를 지연시키려 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착착착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심이 드는 거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동원해서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고 두 번째, 신뢰성을 해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위스콘신에서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아들까지 나서서 지금 투표자가 유권자 수보다 많다라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법적 조치로 이제 선거 개표를 방해하겠다. 그러니까 개표 중단 소송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이제 기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송을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 지연시키려 한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선 불복하고 본인이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는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었는데요. 결과까지 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웃었는데 붉은 신기로 얘기할 때요. 붉은 신기주로 발음했다가 제 옷이 빨간색이길래 적절한 표현이네요. 지금 상태는 붉은 신기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죠. 강유정 교수. 조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 트럼프를 꺾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조나였죠. 아리조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라고 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 복무하고 희생했던 어떤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치는 공감의 정치가 아니라 반감을 기본으로 한 정치죠. 그러니까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에너지로 삼았는데 그거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자신이 잘하는 어떤 반감 정치에 의해서 자신이 공격을 당한 거 아닌가. 네. 결국 제 발에 제가 걸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이 사망하고 장례식 기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이 트럼프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골프까지 쳤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또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바이든의 당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중요한데요. 외교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모든 사안을 그래서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이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미 의원에게도 빠르게 가동해야 합니다.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되고 또 통상교섭 채널 확보가 우리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입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소위 대외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우리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바이든 인맥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이 망역한 사이라고 하던데 MC 정원 의원도 잘 알죠?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랜 정치 구력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화려한 전력으로도 네. 또 유명합니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1972년에 이 동서양행이라는 회사의 뉴욕 지사의 지사장으로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젊은 바이든과 만나서 친분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국민의힘부터 사실상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점쳐지고 있는 조 바이든에 대한 얘기까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킹슈맨의 최애 코너라고 불러다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우편 투표 무엇이 문제인디입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 새롭게 떠오른 이슈 바로 우편 투표 논란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훨씬 이전부터 우편 투표를 믿을 수 없다라면서 연막 작전을 펼쳤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예. 자, 이유인즉 이 우편으로 투표지가 오가는 방식은 아무래도 이 부정 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논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이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
한 번씩은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부정투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도 얘기했었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이 우편투표를 불편해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소수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 또는 학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면 결국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까 봐 사전에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서야 트럼프가 왜 이렇게 우편 투표 방식을 싫어했었는지 이해가 조금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편 투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이 투표지를 봉투에 담아서 이 회신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우편함에 넣는 것이죠. 둘째, 이 투표지를 들고 드롭박스라는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돌발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최초로 이 우편 투표를 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미국이니까 투표를 처음 했을 때부터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땡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바라던 대로 오창석 의원이 틀리는 날도 오는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우편투표는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 때였다라고 합니다. 이 집을 떠나서 이 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재자 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편 투표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1억 명이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 우편 투표율은 2016년에 비해서 2018년 39.8%로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우편 투표가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종 집계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브로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예상대로 우편 투표를 택했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네, 실제로 19개 주에서 우편 투표지의 정당 등록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 이 전체 우편 투표 중 민주당이 1,700만 명을 넘어서 48.3%를 기록했고요. 공화당은 960만 명으로 26.8%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 우편 투표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해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이번 대선에 폭탄으로 작용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각 주마다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시점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주리, 엘라바마 등 28개 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인정을 하는데 반해서요. 펜실베니아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는 선거가 끝나고 도착한 우편 투표도 인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편 투표의 개표 시점도 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표 당일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1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11월 1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까지 이제 개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는 11월 13일까지 가봐야 한다. 물론 이 오하이오주의 선거인단을 제외하더라도 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 투표 결과는 사실 무관하게 승리자가 나오게 되겠지만 초박빙으로 갈 경우 11월 13일까지 어떤 후보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투표용지 오길 기다리다가 지쳐 죽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우편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승리를 선언하거나 투표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온 이유인데요. 자, 실제로 트럼프는 우편투표 결과에 불복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창석 의원? 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줘서 만약에 보류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1월이죠.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식까지 결정이 나지 않고요. 이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권한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주마다 한 표씩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데 주별 인구수와 상관없이 만약에 공화당 지지자 수가 더 많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공화당 선출,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투표를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이겠죠. 미국은 투표율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이후로 이 대선 투표율이 60%를 넘었던 적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이 우편 투표는 미국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권장이 되곤 했습니다. 투표를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투표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MC 장원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종편 재승인 11월 후폭풍은입니다. 방통위가 지난 30일 종편 채널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오창석 의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종편이 출범을 할 당시에 초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자금이 3천억 정도였었는데요. MBN은 3,950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550억 원 정도를 MBN 임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반 직원들에게 자신이 대출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었었죠. 일종의 회계 조작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났고 상당히 심각한 불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던 것이고 당장 시작할 수 없으니까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5월부터 적용될 것이다라고 현재까지는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한편에서는요.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중징계를 피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만약 방통위가 MBN의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우정 교수. 사실상 편법이고 조작이기 때문에 승인 취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또 여러 이제 방송 노동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혹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6개월 이후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방송 노동자들 중에 정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아무래도 승인 취소를 바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네, 승인 취소를 해야 하지만 승인 취소에 따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 자, 오창석 의원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정부가 만약에 무리하게 MBN을 취소해서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려고 한다. 또는 이제 국민의힘 측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길들이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탄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당연히 짚어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도 무슨 시청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임직원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불편을 받았었던 MBN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당시에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지방 발령을 받거나 부당하게 발령이 났었다라는 직원도 많이 확보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특정 업주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종편 4사가 출범했을 때 C사라든지 T사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거쳤는데 유독 MBN이 이렇게 잘못된 행태를 했다라면 저는 당연히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킹덤 퀴즈 나갑니다. 이 킹덤 퀴즈만 모아서 출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야무진 욕심을 갖고 있는 이 작가 타이틀을 욕심내고 있는 저 MC 장원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 종편이 개국한 해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보시죠. 1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번 평창 올림픽 개최.
자, 오창석 의원 오늘 한번 틀린 경험이 있죠. 자, 네. 이번에도 틀릴 것인지 아니면 맞출 것인지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쉽기 네.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은 2017년 네. 장미 대선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평창 올림픽 2018년이었죠. 네. 종편 같은 경우는 MB 정부와 함께 출범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2번, 3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네. 1번입니다. 네, 아주 얄밉습니다. 예. 자, 이 굉장히 유추를 잘해서 정답으로 가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오창석 의원. 정답 1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을 했는데요. 같은 해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2017년이었고요. 평창 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종편이 개국한 지 9년째입니다. 언론사들은 MBN의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같은 언론사인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같은 언론사 문제는 좀 쉬쉬하거나 감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채널A 이동재 기자 건도 처음에 종편들은 채널A 모 기자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이름을 다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일반 조중동, 이제 TV조선과 채널A 같은 경우는 이제 다루긴 했었는데 일면 다루진 않았고요. 나머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일보는 방통위 출범 재승인 심사 특혜 남발하더니 또 솜방망이 제재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고 경향신문 역시 6개월 업무정지, 솜방망이 지적받는 방통위 MBN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방통위를 비난했습니다. 네. 종편 채널이 탄생한 건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만약 이명박 씨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자, 종편 채널이 생기지 않았다면, 자, 지금 방송 환경은 어땠을까요? 강의정 교수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언론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 중 하나가 저는 종합편성 채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향성이라던가 가짜 뉴스의 범람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상에 밝히지 말라는 어떤 유서 내용을 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고 그걸 또 받아서 종편에서 강화해간 이러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언론의 행위를 그냥 협잡 수준으로 해서 일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된다는 인기 편향주의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주목도를 끌기만 하면 뭐든지 한다라는 그런 상업주의일 텐데요. 결국 이런 종합편성 채널이 많아져서 옐로우 저널리즘이 많아지더라도 기존의 어떤 언론사들이 품격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향 편준화가 됐기 때문이고 이건 거의 모든 언론의 옐로우 저널리즘화를 만든 게 바로 저는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MBN 문제를 계기로 종편 채널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종편을 출범시킨 이명박 씨에 대한 비판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 역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이명박 감옥 갔지만 언론 황폐화시킨 죄 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기형적 종편 출범 때부터 예고된 사태다. MBN 문제, 방통위는 책임이 없나? 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강유정 교수, 종편은 채널 다양성을 확장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과도한 어떤 특혜죠. 이 특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시중 그때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아이를 낳았는데 걸음마 할 때까지 보살펴줘야 된다. 지금은 걸음마가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의 어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어떤 요구는 뭐냐면 아직도 아이 다루듯 해달라는 어떤 특혜에 대한 요구가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혜만 걷어서 정말 공정한 경쟁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었다 보고 아주 특혜가 나은 어떤 점에서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괴물 같은 형상이 돼버린 게 종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통위가 그동안 이 종편을 부실 감독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아주 수세적인 논리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언제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재승인 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좀 눈치를 보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많은 상식 순의 어떤 언론 소비자분들이 그런 어떤 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인정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세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3년에 한 번씩 허가 및 승인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승인 조건 심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4월 재승인 심사에 쓰인 이 심사 항목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방송평가와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순으로 배정이 높은데요. 이 종편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 12명이 총점 1,050점을 다시 1,000점으로 환산해 이 평균값을 냅니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이 공적 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강유정 교수, 지금까지 재승인 절차를 짚어봤는데요. MBN은 6개월 영업정지 외에도 이달 말이면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안타깝게도 조건부 재승인이 MBN만 받은 게 아니라 이를테면 조선, TV조선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뭐였냐면 사실은 승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연명치료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혜다. 그렇죠. 그것도 특혜였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또 법률적으로 이어간다고 할지언정 어떤 점에서 입장을 정말 재승인이라는 조건부로 악용되는 것이 여기서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 시대로들을 되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조금은 강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편 재승인 11월 후폭풍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자극적인 MSG 경쟁보다 방송의 컨텐츠와 공익성에 대한 고민하자. 여러분을 위한 시사방송을 준비하는 저희 킹슈맨 요원들도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유정 우창성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신규 확진자 증가, 헬로윈 후폭풍 시작. 코로나19 면역력 6개월 지속.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총 145명이고요. 그중에서 국내 발생이 117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총 신규 확진자의 경우는 어제보다 20명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죠.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하면서 방역당국은 이 천안과 아산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였고요. 또 해당 사안에 대해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세 자릿수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이 지난주 헬로윈데이의 후폭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헬로윈데이 후폭풍이 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5월 달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실형까지 받은, 동선을 숨겼다가 실형까지 받은 학원 강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점은 5월 2일에서 3일. 그런데 발병은 5월 9일. 확진 판정은 5월 9일, 일주일 뒤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학원 강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몇 차례의 N차 감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추가 감염이 생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강남이나 이태원이나 홍대 등에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셨던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전파된 바이러스의 양상이 확진 환자 추이로 잡히는 것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홍대나 이태원이나 강남 등지에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셨던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럼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난 다음에서야 다른 분들이 확진 검사를 받은 다음에 접촉자 이력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헬로윈 파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 헬로윈 파티 후폭풍은 오지 않았고 최소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역 발생 확진자들이 100명 이상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헬로윈 파티발 집단 감염까지 추가가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헬로윈의 후폭풍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발생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그 규모를 정확하게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규모를 낮추기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헬로윈 파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개인적인 약속을 잡지 않아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요. 또 자신의 몸 상태를 심각하게 모니터링한 다음에 아주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미열이 나면은 바로 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저 지난 주말에 헬로윈 파티 참석을 했었는데 몸 상태가 약간 이상한데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헬로윈의 진정한 여파는 이번 주말은 좀 지나고서 적어도 다음 주 중반 정도는 되어봐야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그 면역력이 6개월 동안 지속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영국의 연구팀이 이제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환자들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6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그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 결과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면역과 관련해서 집중을 했던 건 항체 면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이 몸에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가 이후에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추가로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구진의 연구는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T세포라고 하는 새로운 면역세포가 관여하는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역 기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역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은 코로나19를 이겨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드러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인데요. 이제 부정적인 점은 뭐냐면 그런 새로운 세포 면역을 파악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기간이 고작 6개월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네. 그러면 코로나19를 앓은 다음에도 항체 면역이나 혹은 T세포가 관여하는 세포 면역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6개월밖에 지속이 안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도 마치 독감 백신처럼 6개월 후에는 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만약에 백신을 나중에 맞는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 맞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맞고 한 6개월 지나면은 또 면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 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좋으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맞을 때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아픈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보다는 덜 아프겠죠. 네. 미국 대선도 끝나지 않는데 할로윈도 끝나지 않네요. 자, 메이드 인 USA의 공통점인가요?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 전통의 공화당 텃밭인 아리조나가 트럼프를 버린 건 트럼프가 먼저 아리조나의 영웅인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욕보인 탓입니다.
붙잡힌 전쟁 영웅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는 막말로 미국 보수의 상징을 모욕했죠. 독설로 흥한 자는 독설로 망한다. 지난 4년 트럼프 정치가 우리한테 남긴 교훈이 아닐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